순백의 버진 로드는 눈이 부시게 빛났고 천장에서 쏟아지는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불빛은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다.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오늘 선우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강민혁과 평범한 의대생 서유진의 결혼식을 위해 그 어떤 왕실의 행사보다도 화려하게 꾸며졌다. 하객석을 가득 메운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은 저마다의 속내를 감춘 채 세기의 결합이라 불리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유진은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그녀의 눈부신 아름다움과 고든 성품은 민혁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서유진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강민혁은 대한민국 모든 여성이 꿈꾸는 왕자님처럼 완벽해 보였다. 두 사람은 주례사 앞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서약을 나누고 있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주례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냉혹한 얼음 여왕과도 같은 윤서연 회장이 서 있었다. 선우그룹을 맨손으로 일으킨 철의 여인이자 강민혁의 어머니였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값비싼 실크 정장에서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그녀는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다. 윤 회장은 처음부터 이 결혼을 결사반대했다. 아들의 배필은 비천한 고아 출신의 의대생이 아니라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명문가의 딸이어야 했다. 윤서연 회장은 경호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성큼성큼 버진 로드를 걸어 올라왔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연 회장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강민혁,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혁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다. 어머니, 어떻게?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유진 역시 놀라움과 불안감에 휩싸여 민혁의 팔을 붙잡는 손에 힘을 주었다. 윤 회장은 유진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들 앞에 섰다. 네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이런 천박한 계집과 놀아나는 것도 모자라. 결혼까지 해 이 어미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될 일이다. 그녀의 모욕적인 언사에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미처 다 이해하기도 전에 대한민국 상류층 전체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 윤 회장은 그제야 유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 눈빛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했다. 내년이 감히 내 아들을 홀려도니 그렇게 좋더냐. 내 그 더러운 배경. 내 어미가 술집에서 일하며 너를 키웠다는 것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유진의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정직하게 딸을 키워냈다. 하지만 진실 따위는 윤 회장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이 결혼, 당장 무효다. 민혁이, 너 이 애비 없는 계집의 손을 당장 놓지 못해. 윤 회장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모든 시선이 민혁에게로 향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와 자신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한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얼굴을 했다. 유진은 떨리는 시선으로 민혁을 바라보았다. 제발, 민혁 씨, 내 손을 잡아줘.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바람은 잔인하게 짓밟렸다. 강민혁은 괴로운 듯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유진의 손을 놓았다. 그가 놓아버린 것은 단순한 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사랑이었고
미래였으며 유진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이었다.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았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모기만 한 소리로 기어들어갔다. 그는 끝내 유진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 비겁한 선택이 유진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다. 윤서연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내 아들답지. 자, 이제 그 더러운 드레스 벗고 당장 여기서 꺼졌고 네가 감히 선우가의 문턱을 넘볼 생각도 하지 마라. 경호원들 저 계집을 당장 끌어내. 경호원들이 유진을 향해 다가왔다. 하지만 그들이 유진의 몸에 손을 대기도 전에 유진이 먼저 몸을 돌렸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모욕한 윤서연 회장을,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강민혁을, 마지막으로 자신을 구경거리 취급하는 하객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텅 비어버린 버진 로드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웨딩드레스의 긴 자락이 바닥에 끌리며 처참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꼿꼿하게 허리를 폈다. 지금 이 순간 그녀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스스로의 존엄성마저 버릴 수는 없었다.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에는 배신당한 사랑의 고통과 지울 수 없는 수치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연회장의 문이 닫히고 유진은 홀로 차가운 복도에 남겨졌다. 화려했던 결혼식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호텔을 빠져나왔다. 쏟아지는 가을비가 그녀의 얼굴을 적셨다.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오늘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윤서연, 그리고 강민혁, 오늘 당신들이 나에게 준 이 모욕을 나는 반드시 몇 배로 돌려주겠다고. 그녀의 다짐은 빗소리에 묻혀 서늘하게 퍼져나갔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날의 상처는 서유진을 무너뜨리는 대신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독하게 공부했고 치열하게 수련했다. 그녀의 손은 절망 대신 메스를 잡았고 그녀의 심장은 배신감 대신 환자를 살리겠다는 사명감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연소,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신의 손이라는 별명이 따라붙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기관 중 하나인 선우대학병원의 병원장으로 공식 취임하는 날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병원은 5년 전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윤서연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바로 그 선우그룹의 핵심 계열사였다. 윤 회장은 몇 년 전 아들 민혁에게 그룹 경영을 맡기고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병원 이사장직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유진이 병원장으로 선임된 것은 순전히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과 성과 덕분이었다. 병원 이사회는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걷던 선우대학병원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파격적으로 젊은 그녀를 선택했다. 물론 이사회 내부에서는 윤서연 이사장의 과거 악연을 아는 이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유진의 실력을 지지하는 세력이 더 강했다. 윤 회장 자신은 건강 악화로 최근 몇 달간 이사회에 불참하고 있었다. 유진은 병원장실의 거대한 창문 앞에 서서 가운을 입었다. 창밖으로
병원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녀가 이제 이 거대한 병원의 정점에 섰다. 이것은 복수의 시작일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것은 복수가 아니다. 이것은 그녀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그녀의 자리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휘둘리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병원장님, 첫 번째 VIP 환자 차트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다. 유진은 차트를 받아들었다. 환자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병명과 상태는 심상치 않았다. 급성 신부전, 복합 대동맥 판막 질환, 즉각적인 수술 필요, 타 병원에서 수차례 수술 불가 판정. 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환자는 지금 어디에 있죠? 최고층 VIP 병동 1201호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병원장실을 나섰다. 그녀의 뒤로 새로 임명된 의료진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따랐다. 1201호 병실 문이 열리고 유진은 차트를 든 채 안으로 들어섰다. 병실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짙은 약품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가 배어 있었다. 침대에는 한 여자가 창백한 얼굴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다. 그 여자는 5년 전보다 훨씬 늙고 쇠약해 보였지만 그 오만한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누구? 마음대로 들어오라고 했지. 여자가 힘겹게 목소리를 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침대에 누운 여자와 시선을 마주했다. 시간은 그들의 위치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5년 전 자신의 결혼식장을 짓밟았던 여자 윤서연 회장이었다. 윤서연 회장은 처음에는 눈앞의 젊은 의사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유진의 가운에 적힌 병원장 서유진이라는 이름표와 그 차갑고도 익숙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그녀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너는 윤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5년 전 자신이 벌레처럼 짓밟아 내쫓았던 그 계집아이가 이제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병원장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유진은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는 얼굴로 차트를 넘겼다. 윤서연 환자분, 상태가 아주 심각하군요. 오늘부로 선우대학병원 병원장으로 부임한 서유진입니다. 당신의 주치의이자 수술을 집도할 사람입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5년의 세월 동안 벼려온 칼날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두 여자의 악연은 이제 생과 사의 경계선 위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윤서연 회장의 창백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경악은 곧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멸감으로 바뀌었다. 네, 내년이 감히 병원장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그녀는 산소 호흡기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쥐어짜내며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서유진이 여전히 5년 전 그 비에 젖은 생쥐꼴에 감히 자신의 아들을 넘봤던 천박한 여자로만 보였다. 유진은 윤 회장의 발악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옆에 모니터에 표시된 환자의 활력 징후를 냉철하게 확인했다. 심박수가 위험할 정도로 치솟고 있었다. 윤서연 환자분, 안정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흥분은 지금 환자분의 심장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분하고 건조했다. 그 태도는 윤 회장의 자존심을 더욱 자극했다. 누가 내년 따위의 진료를 받겠다고 했지. 당장
당장 내 주치에 바꿔. 이 병원의 의사가 너 하나뿐이더냐. 내까짓게 내 몸에 손을 대더러운 손 치워. 윤 회장은 손을 휘저으며 유진이 들고 있는 차트를 쳐내려 했다. 하지만 유진은 가볍게 몸을 피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환자를, 아니, 5년 전 자신의 삶을 파괴했던 그 여자를 무감각한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윤 회장님, 현재 회장님의 상태는 이 병원, 아니, 대한민국에서 저 외에는 그 누구도 집도할 수 없습니다. 유진은 거짓이나 과장 하나 섞이지 않은 사실을 담담하게 고지했다. 이미 국내 최고의 병원들에서 모두 수술 불가 판정을 받고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신 것.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가명까지 써가면서 유진의 날카로운 지적에 윤 회장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다른 병원들이 자신을 어떻게 기피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여자, 서유진의 손에 목숨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굴욕이었다. 웃기지 마라. 내년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너는 나를 죽이려 하겠지. 5년 전에 복수를 하려는 것 아니냐. 유진은 희미하게 아주 잠깐 입꼬리를 비틀었다. 그것은 비웃음이라기보다는 연민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복수라. 윤 회장님,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군요. 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 환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녀는 차트에 몇 가지를 더 기록한 뒤 곁에 있던 간호사에게 지시했다. 진정제 투여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 뒤 심장 CT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이건 놔. 감히 누구에게 주사를. 윤 회장이 반항했지만 곧 투여된 약물에 의해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다. 유진은 의식이 가물거리는 윤 회장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수술 동의서는 보호자에게 받도록 하죠. 강민혁 씨가 곧 도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윤 회장의 눈이 다시 한번 증오로 번뜩였지만 그녀는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유진은 VIP 병실을 나와 병원장실로 돌아왔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인터폰이 울렸다.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던 행정부원장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병원장님, 지금 이사님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병원장님께서도 참석하셔야겠습니다. 유진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10분 뒤에 가죠.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유진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열댓 명의 이사들이 일제히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불신과 우려, 그리고 약간의 적대감마저 서려 있었다. 이사진의 상석에는 윤서연 회장의 최측근이자 그녀의 대리인 격인 박 이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유진을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 병원장,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박 이사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윤서연 이사장님의 주치의를 맡겠다니. 그것도 모자라 직접 집도를 하겠다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과 이사장님 사이에 어떤 악연이 있었는지 우리가 모를 줄 압니까? 다른 이사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다. 맞습니다. 이건 명백한 이해상충입니다. 환자가 주치의를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술을 강행할 수 있습니까?
당장 주치의를 교체하고 외부에서 최고 권위자를 초빙해야 합니다. 서 병원장이 이 수술을 맡는 것은 우리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이사회는 윤서연 회장의 권력 앞에 납작 엎드려 그녀의 심기를 맞추는 데만 급급했다. 유진은 모든 비난의 화살을 묵묵히 받아내며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들은 의사가 아니라 사업가들이었다. 환자의 생명보다는 병원의 이익과 권력자의 눈치를 살피는 자들. 유진은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켜서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윤서연 회장의 복잡한 심장 CT 영상과 각종 데이터가 나타났다. 지금부터 윤서연 환자의 상태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유진의 전문적인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환자는 현재 대동맥 판막 협착증 말기, 승모판막 폐쇄 부전증을 동반하고 있으며 좌심실 기능이 30% 미만으로 떨어진 심각한 심부전 상태입니다. 이미 3차례의 스텐트 시술을 받았지만 모두 실패했고 심장 근육 조직의 괴사가 진행 중입니다. 의사들은 복잡한 의학 용어에 당황한 듯 조용해졌다. 유진은 붉은색 레이저 포인터로 영상의 특정 부위를 가리켰다.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기존의 수술 실패로 인해 대동맥궁 주변 조직이 심각하게 유착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개용 수술을 진행할 경우 수술 중 대동맥 파열로 인한 사망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박 이사가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다.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외부 교수를 초빙하면 유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불가능합니다. 현재 이 수술은 하이브리드 아치 재건술과 경피적 판막 치환술을 동시에 진행해야만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2가지 수술을 동시에 집도할 수 있는 의사는 서유진 한 사람뿐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오만함이 아닌 절대적인 실력에서 비롯된 자신감이었다. 의사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진은 스크린을 껐다. 저는 의사로서 제 소명을 다할 뿐입니다. 환자가 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제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 의무이자 이 병원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사장님께서 끝까지 거부하신다면 한 의사가 우물쭈물 말했다. 유진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그래서 저에게 압력을 넣어 물러나게 하실 생각입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죠. 제가 이 수술에서 손을 떼는 순간 윤서연 회장님은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사님들이 지시게 될 겁니다. 유진의 말은 서늘한 협박처럼 들렸다. 이사들은 궁지에 몰렸다. 윤서연 회장의 눈치를 보자니 환자가 죽게 생겼고 서유진의 손을 들어주자니 훗날 윤 회장의 분노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5년 전보다 조금 수척해졌지만 여전히 값비싼 수트가 잘 어울리는 남자. 강민혁이었다. 그는 회의실의 험악한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유진을 향해 걸어왔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이사들이 보는 앞에서 유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서유진 병원장님,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5년 전 가장 비참한 순간에 자신을 버렸던 남자가 이제 그녀 앞에서 가장 절박한 모습으로 생명을 구걸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를 내려다보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강민혁의 90도 인사는 회의실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5년 전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굴복해 사랑하던 여자를 버렸던 나약한 후계자가 이제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그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을 기세였다. 이사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오직 서유진만이 얼음 조각처럼 미동도 없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 어떤 연민이나 동정도 비치지 않았다. 일어나시죠. 강민혁 이사님. 유진은 그를 병원장님이라고 부른 남자를 이사님이라고 정확하게 호칭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이 완벽하게 배제되어 있었다. 제가 이 수술을 집도하기로 결정한 것은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지 보호자의 간청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회의실의 모든 이사를 향해 말했다. 다만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공식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서류부터 처리해 주시죠. 강민혁은 비서가 황급히 내미는 수술 동의서를 받아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란을 채워나갔다. 그의 심장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다. 5년 만에 마주한 유진은 그가 알던 따뜻하고 여린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낯선 사람,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병원장이 되어 있었다. 그는 서명을 마친 서류를 유진에게 건네며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유진, 아니, 서 병원장님. 5년 전 일은 정말 강 이사님. 유진이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우리의 사적인 인연은 5년 전 그날로 끝났습니다. 지금 저는 선우대학병원의 병원장 서유진이고 당신은 환자의 보호자일 뿐입니다. 그 외의 대화는 불필요합니다. 그녀는 동의서를 받아들고는 몸을 돌려 회의실을 나가려 했다. 수술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환자 곁을 지켜주시죠. 민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유진이 회의실을 떠나자 이사들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박 이사는 불안한 얼굴로 민혁에게 다가갔다. 강 이사, 정말 저 여자에게 이사장님을 맡길 셈인가? 이사장님께서 깨어나시면 민혁은 지친 얼굴로 손을 내저었다.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발. 유진. 아니, 서 병원장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도록 이사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십시오. 한편 병원장실로 돌아온 유진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거대한 창가에 서서 빠르게 어둠이 내리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강민혁의 등장은 예상 범위 내에 있었지만 그의 비굴한 모습은 잊고 있던 과거의 상처를 건드렸다. 5년 전 비를 맞으며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리를 헤매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그녀는 의사였다. 환자가 누구이든 과거에 어떤 악연이 있었든 그녀의 소명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환자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윤서연이라면 유진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사적인 감정 없이 오직 의사로서의 본분만으로 메스를 잡을 수 있는가? 만약 수술 중에 아주 작은 정말 눈곱만큼의 실수라도 생긴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의료과실이 아닌 고의적인 복수라고 부를 것이다. 바로 그때 행정부원장과 박 이사가 노크도 없이
병원장실로 서 병원장.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박 이사가 다급하게 말했다. 강 이사가 동의했다고는 하나. 그건 이사장님의 의사가 아니오. 만약 이사장님께서 깨어나셔서 이 사실을 아시면 병원이 뒤집어질 거요. 게다가 만에 하나 수술 결과가 좋지 않다면 서 병원장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거요. 복수를 위해 일부러 수술을 망쳤다는 오명까지 뒤집었을 수 있단 말이오. 행정부원장도 거들었다. 병원장님, 저희는 병원장님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이 수술은 너무 위험 부담이 큽니다. 차라리 해외에서 다른 의사를. 유진이 그들의 말을 잘랐다. 환자가 죽어가는 이 순간에 제 안위와 병원의 평판을 걱정하시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두 사람을 압도했다. 박 이사님, 부원장님,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의 심장은 멈추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의사를 부른다고요. 환자는 비행기를 탈 상태가 아닙니다. 이사님들께서 정령절을 막으시겠다면 좋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병원 이사회의 반대로 인해 병원장이 수술을 포기함이라고 공식 기록을 남기고 모든 법적 책임을 이사회에 넘기겠습니다. 두 사람은 유진의 단호한 태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의사 가운을 여몄. 과거의 상처는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죽어가는 생명 앞에서 의사의 신념을 가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5년 전의 서유진이 아니었다. 수술은 6시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병원 시스템은 윤서연 환자에게 집중합니다. 이해 있습니까? 유진의 선언에 아무도 토를 달지 못했다. VIP 병실에서는 진정제 기운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윤서연 회장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아들 민혁의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민혁아, 그 계집, 그 서유진이라는 년, 당장 쫓아냈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갈라졌지만 그 안에 도끼는 여전했. 민혁은 차마 어머니의 눈을 마주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그게. 민혁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윤 회장은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수술 동의서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아들의 서명을 보았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강민혁, 네가 감히. 그녀는 동의서를 집어들어 아들의 얼굴에 던졌다. 내 애미를 저 더러운 년의 손에 죽으라고 내미는 것이냐. 5년 전에는 나를 택하더니 이제는 그년을 택해.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서병 원장. 아니, 유진이만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대요. 제발. 닥쳐라, 이 쓸모없는 놈.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야. 당장 박이사 불러 당장 전현을 해고하고 나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해 죽어도 전현 손에는 안 죽어. 윤 회장은 미친 사람처럼 발악하며 침대 옆의 기기들을 닥치는 대로 밀어냈다. 심박수 모니터가 요란한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유진이 의료팀과 함께 들어섰다. 그녀는 윤 회장의 난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간호사들에게 눈짓했다. 간호사들이 재빨리 윤 회장의 몸을 제어했다. 이건 놔, 이 천박한 것들이 감히. 서유진, 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 유진은 차가운 눈으로 윤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윤서연 환자분, 지금 즉시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원하십니까? 윤 회장은 당연하다는 듯
소리쳤다. 그래, 당장. 유진은 그녀의 말을 끊고 준비해온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치료 거부 및 퇴원 동의서입니다. 지금 환자분의 상태로 이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앰뷸런스 안에서 심정지가 올 확률이 99%입니다. 그 모든 책임을 환자 본인과 보호자가 지겠다는 서류입니다. 서명하시죠. 윤서연은 서류를 노려보았다. 그것은 사실상의 사망 동의서나 다름없었다. 너, 내년이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 회장님,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서류에 서명하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6시간 뒤에 제 집도로 수술을 받으시거나 의사로서 저는 후자를 권합니다. 윤서연은 부들부들 떨었. 평생을 남의 위에 군림하며 모든 것을 제멋대로 주물러왔던 그녀였다. 그런 그녀가 5년 전 자신이 벌레처럼 짓밟았던 저 어린 계집의 손에 자신의 목숨을 맡겨야 하는 이 굴욕적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는 그 굴욕감보다 더 거대했다. 그녀는 유진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지만 유진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5년의 세월이 흘러 두 여자의 권력 관계는 생과 사의 경계선 위에서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VIP 병실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서연 회장은 치료 거부 및 퇴원 동의서와 자신의 목숨을 저울질하듯 서유진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평생 단 한 번도 패배를 인정해 본 적 없는 오만한 여왕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결국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아버렸다. 그것은 굴욕적인 묵인이었다. 강민혁이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어머니 제발. 서병원장님, 저희 어머니는 수술을 받으실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의료팀에게 고갯짓으로 지시를 내리고 병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유진은 등 뒤에 꽂히는 윤서연의 살기등등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전쟁을 예고하는 눈빛이었다. 유진은 수술실로 향하며 비서에게 짧게 명령했다. 지금부터 수술 끝날 때까지 병원장실로 연결되는 모든 외부 전화를 차단하세요. 그리고 수술팀 외에는 그 누구도 수술실 구역에 접근하지 못하게 통제합니다. 하지만 유진이 모르는 사이 윤서연의 보이지 않는 손은 병원 밖에서부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윤 회장은 간호사의 눈을 피해 몰래 반입한 비상연락용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가 단축번호 1번을 누르자 곧바로 박 이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시끄러워. 지금 당장 자네가 가진 모든 언론 라인을 동원해 그 서유진이라는 계집에 대한 기사를 뿌려. 5년 전일, 내 아들을 꼬드겼던 일. 그리고 지금 복수를 위해 내 목숨을 담보로 잡고 있다는 내용으로. 하지만 회장님, 그렇게 되면 회장님의 건강 상태가 내 건강 따위가 문제야. 전현이 감히 내 목숨줄을 쥐고 흔들게 둘 순 없어. 여론을 움직여 전현이 부담을 느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란 말이다. 동시에 수술팀 놈들도 좀 찔러봐. 마취 과장이든 보조 의사든 돈이든 협박이든 써서 전현의 손발을 묶어버려. 윤서연의 목소리는 뱀처럼 사악하게 속삭였다. 그녀는 자신이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서유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작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 수술 전 마지막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을 때 병원은 발칵 뒤집혔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에 선우대학병원 신임 병원장 5년 전 파혼한 전 시어머니 상대로 복수 수술 감행하나 신의 손인가 복수의 화신인가 서유진 병원장의 위험한 집도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병원 홍보팀은 빗발치는 기자들의 전화를 감당하지 못해 아우성이었다. 수술팀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 유진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마취과장 김 교수가 심각한 얼굴로 유진을 찾아왔다. 서 병원장, 정말 이 수술 이대로 진행할 건가? 방금 박 이사 쪽에서 연락이 왔네. 이번 수술에서 빠지면 다음번에 있을 재단 이사장 자리를 보장해 주겠다고 하더군. 이건 단순한 수술이 아니야. 정치 싸움이라고. 김 교수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김 교수님, 교수님은 정치가입니까? 의사입니까? 환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장 자리 때문에 환자를 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지만 서 병원장 여론이 이렇다는가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우리는 전부 매장당할 걸세. 그만의 하나를 막기 위해 우리가 있는 겁니다. 교수님께서도 자신이 없으시다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다른 마취과 의사를 구하겠습니다. 유진의 단호함에 김 교수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알겠네. 의사로서 가야지. 어쩌겠나. 유진이 수술팀 내부를 다잡고 있을 때 병원장실에는 불청객이 찾아왔다. 강민혁이었다. 그는 5년 전에 그 비겁한 모습과는 달리 절박하고 처절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책상 앞에 서서 무어라 말을 꺼내려 망설이다가 결국 무거운 입을 열었다. 유진아. 아니, 서 병원장. 제발. 이 수술 포기해줘. 유진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물었다. 보호자로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어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신 분이 누군지 잊으셨나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이건. 이건 당신을 위한 거야. 민혁이 답답한 듯 소리쳤다. 당신은 우리 어머니를 몰라. 지금 이 기사들 전부 어머니가 꾸민 짓이야. 어머니는 당신이 수술에 성공해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만약 실패라도 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그걸로 끝장이라고. 내 손으로 당신을 그렇게 만들 순 없어. 그의 말에는 과거에 대한 죄책감과 뒤늦은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유진을 위협하는 동시에 보호하려 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민혁을 바라보았다. 강 이사님, 당신은 5년 전에도 그랬죠. 항상 당신 어머니가 두려워서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를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군요. 나를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당신은 이 복잡한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은 것 뿐이에요. 아니야. 유진아, 제발 내 말 좀. 내 이름 부르지 마. 역겨우니까. 유진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당신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든 나는 내 환자를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이 수술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는지 정말 복수가 두려워서라고만 생각하나. 유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혁은 말문이 막혔다. 유진은 민혁을 내보낸 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윤서연의 반발은
단순한 자존심 문제를 넘어선 병적인 집착에 가까웠다. 마치 이 병원에서, 특히 자신의 손으로 수술받는 과정에서 무언가 드러나서는 안 될 비밀이라도 있는 것처럼. 유진은 컴퓨터를 켜고 몇 년 전 자신이 미국 연수 시절 알게 된 의료 전문 데이터 분석가에게 비밀스러운 이메일을 보냈다. 선우그룹의 최근 5년간 의료기기 수입 내역, 특히 심장 관련 장비 내역을 전부 조사해줘. 불법적이거나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줘. 최대한 빨리. 기사들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병원 내부의 압박은 거세졌다. 하지만 서유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수술 계획을 최종 점검하며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수술이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의 어두운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기도 했다. 수술실 구역의 공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팽팽했다. 병원 외부에서는 서유진을 향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지만 심장센터 컨퍼런스룸 내부는 그녀의 냉철한 카리스마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윤서연 회장의 심장, 3D 모델링이 복잡한 혈관 구조를 드러내며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다. 서유진은 레이저 포인터로 영상의 가장 미세한 부분까지 짚어내며 수술팀을 향해 브리핑을 이어갔다. 어제 공유한 영상입니다. 대동맥궁의 유착 범위는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1차 수술 지점과 2차 스텐트, 삽입 지점의 조직 변성이 심각해요. 기존의 접근 방식으로는 대동맥 박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수술 팀원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분석에 집중했다. 이토록 복잡한 사례를 이렇게 명확하게 꿰뚫어 보는 병원장의 능력에 새삼 경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 수술팀의 제일 조수이자 유진의 오랜 동료인 박지훈 교수가 입을 열었다. 그는 병원 내의 정치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유진의 실력을 굳건히 믿는 몇 안 되는 인물이었다. 병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우회로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퇴동맥을 통한 역행성 접근도 유착 조직 때문에 막힐 위험이 큽니다. 혹시 다른 방안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박지훈의 질문에 다른 의사들의 시선이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의구심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유진은 스크린의 영상을 확대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방식을 버릴 겁니다. 대동맥궁이 아닌 쇄골화 동맥을 통해 직접 접근하는 굴뚝 기법을 변형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손상된 판막은 TAVI 시술로 교체합니다. 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죠. 하지만 병원장님, 그 방식은 국내에서 성공 사례가 거의 없는, 너무 위험합니다. 한 젊은 의사가 용기를 내어 반박했다. 유진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위험한 것은 시술 자체가 아닙니다. 환자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더 위험하죠. 유진은 영상을 다른 화면으로 전환했다. 윤서연 회장의 지난 3년간의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들이었다. 나는 어젯밤 윤 회장의 모든 기록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진이 물었다. 의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료를 훑어봤다. 환자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된 시점은 2년 전 선우그룹 산하의 다른 병원인 강남 선우병원에서 마지막 시술을 받은 직후부터입니다. 박지훈이 자료를 짚으며 말했다. 기록상으로는
시술이 성공적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그겁니다. 유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기록상으로는 성공적이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죠. 유진은 2년 전의 심장 초음파 영상과 현재의 영상을 나란히 띄웠다. 2년 전 삽입된 인공 판막입니다. 재질은 최신형 폴리머 복합체로 되어 있죠. 하지만 현재 상태를 보세요. 판막의 움직임이 현저하게 둔화되어 있고 표면에 미세한 혈전들이 관찰됩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나 거부 반응이 아닙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다. 마치 재료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인공 판막, 모델명과 시리얼 넘버가 어떻게 되죠? 그녀의 지시에 한 의사가 다급하게 데이터를 검색했다. 여기 있습니다. 에스트라 말 7 모델입니다. 2년 전 강남 선우병원에서 독점 수입했던 물품입니다. 유진은 그 모델명을 듣는 순간 무언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 그녀는 즉시 자신의 개인 단말기에 접속했다. 미국 연수 시절 그녀가 참여했던 의료기기 안전성 관련 논문 데이터베이스였다. Astrovalve 7. 여기 있군.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 이 모델 2년 반 전 유럽에서 심각한 재료 결함 문제로 리콜 권고를 받았습니다. 판막 표면의 폴리머 코팅이 혈액과 반응해 조기에 분해되면서 미세 혈전을 유발하고 심부전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는 보고였죠. 컨퍼런스룸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럴 리가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강남 선우병원에서는 어떻게 박지훈이 말을 잇지 못했다. 유진이 그의 말을 이었다. 어떻게 환자에게, 그것도 선우그룹의 회장에게 직접 그 결함 있는 제품을 시술했느냐는 거겠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이 리콜 사실을 몰랐거나 혹은 알고도 묵인했거나. 유진의 시선은 윤서연 회장의 진료 기록에 고정되었다. 강남 선우병원의 기록을 다시 보세요. 마지막 시술 이후 환자의 심부전 증세가 악화될 때마다 그들은 원인을 환자의 고령 및 기저 질환으로 돌렸습니다. 단 한 번도 삽입된 판막 자체의 문제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의심하지 않은 척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마치 거대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조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니었다. 만약 결함 있는 제품을 의도적으로 유통하고 그 부작용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범죄였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다름 아닌 윤서연 회장 자신이라는 사실은 이 사건을 더욱 기괴하게 만들었다. 유진은 어젯밤 데이터 분석가에게 보냈던 이메일을 떠올렸다. 선우그룹의 의료기기 수입 내역,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병원장님, 그렇다면 윤 회장은 이 사실을.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마 모르고 있겠죠. 하지만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들을 전전했고 마지막까지 우리 병원에서의 수술을, 특히 내가 집도하는 수술을 거부했던 겁니다. 만약 내가 수술 중에 이 결함 있는 판막을 발견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죠. 윤서연의 그토록 격렬했던 저항은 5년 전의 악연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 일군 선우그룹의 어두운 비밀, 자신조차 희생양이 되어버린 거대한 부패의 고리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유진은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박 교수님,
수술 계획을 일부 수정합니다. 판막 교체 시 기존 판막 조직을 손상 없이 완벽하게 적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겁니다. 유진은 컨퍼런스룸을 나오며 박지훈에게만 들리도록 낮게 말했다. 박 교수님, 지금부터 우리는 환자 한 명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 병원 전체를 수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를 끝까지 믿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지훈은 유진의 흔들림 없는 눈을 바라보며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장님께서 메스를 잡으시는 한 저는 병원장님의 오른팔이 될 겁니다. 유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환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거대한 부패를 끊어낼 정의의 칼날이 들려 있었다. 컨퍼런스룸이 해산되고 박지훈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수술 준비를 위해 흩어졌다. 서유진은 병원장실로 돌아와 아무도 없는 사무실의 정막 속에서 방금 전의 발견을 곱씹었다. Astrovalve 7. 그 이름 하나가 모든 의문의 열쇠였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과실이나 사고가 아니었다. 거대한 조직이 개입된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의 냄새가 났다. 윤서연이 그토록 수술을 거부했던 이유가 단지 과거의 악연 때문이 아니었음이 명백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자신이 유통시킨 결함 있는 의료기기가 자신의 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저 막연하게 선우그룹의 명성에 흠집이 갈 만한 무언가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했던 것일까? 유진은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윤서연 같은 오만한 인물이 자신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가 피해자가 되었다는 아이러니를 인정할 리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것을 덮으려 했을 뿐이다. 바로 그때 유진의 개인 단말기가 조용히 울렸다. 암호화된 메시지 도착 알림이었다. 며칠 전 그녀가 의뢰했던 데이터 분석가의 회신이었다. 요청하신 선우그룹 자회사 선우메디컬의 5년간 의료기기 수입 내역입니다. 특히 에이스러바우브 7 관련 자료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방대했지만 핵심은 명료했다. 유진은 파일을 여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자료에 따르면 선우 메디컬은 2년 반 전 에이스트라 발브 7이 유럽에서 리콜 권고를 받은 직후 이 제품의 남은 재고 전량을 폐기 비용 수준의 헐값에 매입했다. 이는 명백히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거래였다. 그리고 그 수입을 주도한 것은 다름 아닌 강남 선우병원의 병원장 오정식 원장이었다. 오 원장은 윤서연 회장의 오랜 측근이자 선우그룹의 의료 부문 확장을 도맡아온 인물이었다. 그는 리콜된 제품을 연구용이라는 명목으로 수입한 뒤 교묘하게 서류를 조작하여 강남 선우병원을 비롯한 몇몇 계열 병원에 신형 고효율 판막으로 둔갑시켜 유통시켰다. 원가의 수십 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했음은 물론이다. 윤서연 회장은 이 모든 과정을 승인하고 묵인했다. 아니, 적극적으로 주도했을 가능성이 컸다. 유진은 분노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수백, 어쩌면 수천 명의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사기극이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아이러니는 이 부패의 정점에 있던 윤서연 회장 자신이 정기적인 VIP 검진 과정에서 오 원장의 특별한 추천을 받아 바로 그 결함 있는 판막을 이식받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이 만들어낸 시스템의 가장 상징적인 희생양이 된 것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윤서연이 두려워한 것은
서유진의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유진이라는 자신에게 통제되지 않는 외부인이자 최고의 실력을 가진 외과의가 자신의 몸을 열고 그 증거물을 발견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오정식 원장이나 다른 내부자라면 어떻게든 회유하고 M, E, T, C, C, M, E, T. 유진이 이 거대한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 병원 장실의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병원장님. 강남 선우병원의 오정식 원장님께서 병원장님을 뵙겠다고 하십니다. 비서의 보고에 유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호랑이 굴에 들어왔으면 호랑이를 만나야 하는 법.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오정식 원장은 60대 초반의 남자로 값비싼 양복과 온화해 보이는 미소 뒤에 노회한 사업가의 탐욕을 감추고 있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유진에게 다가왔다. 아이고, 서 병원장님, 이런 민감한 시기에 중책을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밖의 여론 때문에 얼마나 심려가 크십니까? 그는 마치 유진을 위로하러 온 사람처럼 연기했다. 유진은 그의 위선에 응대해줄 생각이 없었다. 용건만 말씀하시죠. 오, 원장님. 수술 준비로 바쁩니다. 오정식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가짜 미소를 되찾았다. 역시 서병 원장님답게 시원시원하시군요. 다름이 아니라 윤 회장님 수술건 때문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병원 내부에서도 서 병원장님과 회장님의 과거 인연 때문에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는 유진의 책상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래서 말인데, 서 병원장님, 굳이 그렇게 위험 부담이 큰 하이브리드 방식의 수술을 고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방식 아닙니까? 자칫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본색을 드러냈다. 그냥 표준적인 판막 교체술로 진행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존 판막을 굳이 완벽하게 제거할 필요 없이 새 판막을 더 씌우는 간단한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환자에게도 부담이 덜하고 서병원장님께도 안전할 겁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회유였다. 증거를 남기지 말라. 유진은 오정식을 차갑게 응시했다. 오, 원장님. 원장님도 의사시잖습니까? 환자의 몸 안에 있는 결함 있는 조직을 그대로 두고 새 판막을 더 씌우자고요. 그것이 염증과 추가 혈전을 유발해 환자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는 겁니까? 오정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서병원장. 말이 좀 지나치시군. 나는 오직 환자의 안전과 병원의 안정을 생각해서 드리는 조언이요. 안정이라고요.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키는 오정식보다 작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그를 압도했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부패를 덮는 것이 안정입니까? 오, 원장님. 당신이 마지막으로 환자를 진심으로 대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은 나십니까? 오정식은 유진의 직설적인 공격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그는 자신이 얕봤던 이 젊은 여의사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서유진 당신, 지금 무슨 근거로? 근거는 지금 제 머릿속에 그리고 곧 제 손에 들어올 겁니다. 오, 원장님. 당신이 걱정해야 할 것은 내 수술 방식이 아니라 당신이 지난 몇 년간 저질러온 범죄 행위들일 겁니다. 이
이 계집이 오정식은 더 이상 연기를 유지할 수 없었다. 당신이 감히 윤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당신은 유진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윤 회장님은 제 환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환자를 살릴 겁니다. 수술실에서 제 방식대로 완벽하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모든 이물질들은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겁니다.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 다시는 제 수술에 대해 입에 담지 마십시오. 오정식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병원장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유진은 비서에게 인터폰을 걸었다. 보안팀장, 연결해 주세요. 잠시 후 그녀는 수화기에 대고 낳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지금부터 수술이 끝날 때까지 수술실 구역 전체를 최고 등급 보안 구역으로 설정합니다. 저와 박지훈 교수가 승인한 인원 외에는 그 누구도 출입을 금지합니다. 특히 강남 선우병원 소속의 그 어떤 의사나 관계자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병원장 명령입니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이제 이 수술은 윤서연 한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거대한 의료 카르텔의 운명까지 걸린 싸움이 되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유진은 수술용 스크럽으로 갈아입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메스는 이제 생명을 구하는 도구이자 썩어 빠진 환부를 도려낼 정의의 칼이었다. 수술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일은 새벽. 병원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서유진은 멸균된 수술복을 입기 전 마지막으로 병원장실에 들렀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밤새 분석가로부터 전송받은 선우 메디컬의 비리 증거 자료가 USB에 담겨 있었다. 오정식 원장과의 대면을 통해 그녀는 이 싸움이 단순한 병원 내 권력 다툼이 아님을 확신했다. 이것은 거대한 범죄와의 전쟁이었다. 그녀는 수술실로 향하기 전 단 한 사람을 만나야 했다. 이 거대한 비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자 모든 것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쥔 남자. 유진은 비서를 통해 강민혁 이사를 병원장실로 불렀다. 그는 어머니의 수술을 앞두고 밤을 새운 듯 초췌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유진을 보자마자 다급하게 물었다. 서 병원장, 수술은 문제없이 진행되는 거죠. 어머니 상태는 괜찮으신 거죠? 유진은 그의 불안을 무시한 채 책상 위에 작은 USB를 그에게 내밀었다. 이게 뭔지 보시죠. 민혁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USB를 받아 자신의 태블릿 PC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에스트라 바오부칠의 리콜 보고서, 선우 메디컬에 위조된 수입 장부, 그리고 강남 선우병원에서 이 결함 있는 판막을 이식받고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환자들의 명단이 떠올랐다. 강민혁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는 스크롤을 내릴수록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게 뭐야? 이게 다 사실이야. 에이스타 말붙일. 그는 중얼거렸다.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 모든 불법적인 거래를 최종 승인한 사람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바로 그의 어머니 윤서연 회장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피해자 명단 속에서 그는 충격적인 이름을 발견했다. 특별 관리 환자 윤서연. 어머니가 스스로에게. 강민혁은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범죄의 규모와 그 범죄의 희생양이 바로
어머니 자신이라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아, 아니, 서 병원장, 이게 정말 당신 어머니는 당신의 아들로서의 연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강 이사님, 유진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당신 어머니는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탐욕의 대가를 지금 자신의 몸으로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정식 원장을 비롯한 내부자들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죠. 유진은 창가로 걸어가 새벽빛이 스며드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내가 이 수술을 집도하는 것을 그토록 막으려 했던 이유도 5년 전의 악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손에 의해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민혁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강민혁 씨,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습니다. 기회. 수술은 6시간 뒤에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 당신 어머니에게 이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 자백할 기회를 주세요. 지금이라도 모든 죄를 인정하고 검찰에 협조한다면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당신 어머니의 남은 생에 최소한의 자비라도 베풀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끝까지 저항한다면 유진은 말을 멈췄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민혁은 너무나도 잘 알았다. 유진은 수술을 통해 윤서연의 목숨을 구할 것이고 동시에 그녀의 몸속에서 나온 결정적 증거를 통해 그녀의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끝장낼 터였다. 강민혁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5년 전 그가 버렸던 여자가 이제 그의 어머니와 가문 전체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었다. 왜 나에게 이런 걸 그냥 당신 손으로 끝내버리지. 왜 나에게 이런 잔인한 선택을. 민혁이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선택권을 준 게 아닙니다. 마지막 의무를 다할 기회를 준 겁니다.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5년 전처럼 비겁하게 도망칠지, 아니면 단 한 번이라도 진실을 마주할지, 그건 당신이 결정하세요. 유진은 그 말을 남기고 병원장실을 나섰다. 강민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옥의 문을 여는 심정으로 그 USB를 들고 어머니의 VIP 병실로 향했다. 병실 안. 윤서연은 수술을 앞두고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민혁이냐? 그 계집은 또 무슨 수작을? 어머니,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민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태블릿 PC를 어머니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게 다 뭐예요? Astrovalve 7. 오정식 원장.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짓을 윤서연 회장의 논의 증거 자료를 훑어내리다. 자신의 서명이 있는 곳에서 멈췄다. 그녀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핏기가 가셨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내 분노로 뒤틀렸다. 네가 감히 나를 신문에 이 애미를 저 계집이 준 자료 따위를 믿고 어머니, 이건 사실이잖아요. 어머니 몸속에 있는 것도 닥쳐라. 윤 회장이 손을 들어 아들의 뺨을 내리쳤다. 이 쓸모없는 놈 5년 전에도 그러더니 이제 아주 그년의 개가 다 되었구나.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어머니 제발 자백하세요. 지금이라도 자백. 내가 왜
나는 선우그룹의 윤서연이야. 내가 법이고, 내가 규칙이야. 고작 계집애 하나가 몇 개 서류 쪼가리 들고 와서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윤서연은 침대 옆에 비상 전화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강민혁이 아닌 그녀의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지금 당장 검찰과 의료협회에 긴급 고발장을 넣어. 서유진 병원장. 5년 전 사적인 원한을 이유로 환자나에게 고의적으로 위험한 수술 방식을 강요하고 있으며 환자의 수술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시도하고 있다고. 당장 의사 면허를 정지시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카드였다. 서유진의 손에서 메스를 빼앗아 버리는 것. 강민혁은 어머니의 광기 어린 모습에 절망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성 대신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유진과 박지훈 교수가 들어섰다. 환자분, 수술실로 이동할 시간입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분했다. 윤서연은 그녀를 돕기 어린 눈으로 쏘아보며 비웃었다. 수술 웃기지 마라. 너는 곧 의사 가운을 벗게 될 테니까 내년의 손으로는 내 몸에 손끝 하나 댈 수 없을 거다. 윤서연의 저주 섞인 말이 끝나기가 무섭. 병원 로비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기자들과 함께 검찰 수사관들과 의료협회 관계자들이 병원 안으로 들이닥치고 있었다. 그들의 목적지는 단 하나, 서유진 병원장이 있는 수술실이었다. 서유진 병원장 긴급 체포 및 의사면허 정지 명령입니다. 당장 수술을 중단하십시오. 수술실 입구에서 확성기를 든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유진은 일생일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서유진 병원장 당장 수술을 중단하십시오. 수술실 입구에 인터콤 너머로 확성기를 쓴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검찰 수사관들과 의료협회 관계자들은 수술실의 자동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다. 수술 준비를 하던 간호사들과 보조의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윤서연은 이송 침대 위에서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다. 받느냐? 서유진, 내년은 끝났어. 유진은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윤서연의 상태를 알리는 바이탈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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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란한 경고음과 함께 윤서연의 심박수를 나타내던 그래프가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심실세동, 치명적인 부정맥이었다. 수술을 시작하기도 전에 환자의 심장이 먼저 멈추려 하고 있었다. 제세동기 준비해, 박 교수. 흉부 압박 시작해. 유진의 외침은 혼란스러운 수술실의 공기를 단번에 갈랐다. 박지훈 교수가 즉시 침대 위로 올라가 흉부 압박을 시작했다. 200줄 차지 모두 물러서 유진이 제세동기 패드를 환자의 가슴에 대고 버튼을 눌렀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윤서연의 몸이 크게 한번 튀어올랐다. 하지만 모니터의 그래프는 여전히 혼돈 그 자체였다. 돌아오지 않아. 300줄. 다시 차지 유진이 다시 한번 제세동을 시도했다. 밖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서유진 씨 당장 나오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로. 닥쳐. 유진이 인터콤을 향해 괴성을 질렀다. 환자 지금 죽어가고 있어. 당신들 지금 살인 방조하는 거야. 당장 꺼져. 그녀의 살기 어린 외침에 문 밖의 소리가 순간 멈칫했다. 유진은 다시 모니터를 노려봤다. 에피네프린 1mg. 즉시
투여해 약물이 주입되고 세 번째 제세동이 가해졌다. 쿵 마침내 모니터의 그래프가 미약하지만 정상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다. 돌아왔다. 간호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유진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시간 없어. 지금 당장 수술 시작한다. 박 교수, 즉시 개용해. 나머지 인원들은 내 지시 없이는 그 어떤 외부 접촉도 불허한다. 병원장님 하지만 저 사람들이 한 의사가 불안한 듯 문 쪽을 가리켰다. 유진의 눈이 그를 쏘아붙였다. 저 문을 여는 순간 이 환자는 죽어. 그리고 그 책임은 자네가 지게 될 거야. 선택해. 의사로 남을 건가? 아니면 살인자가 될 건가? 수술팀은 유진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기톱이 환자의 흉골을 가르는 소리가 수술실을 울렸다.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수사관들도 더 이상 강제로 진입할 명분을 잃었다. 윤서연 회장이 방금 전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일단 물러나 수술실 입구를 봉쇄한 채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유진은 멸균된 가운을 입고 수술대에 섰다. 그녀의 눈앞에 윤서연의 심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보다 훨씬 더 상태가 좋지 않았다. 심근은 오랜 허혈로 인해 창백하게 변해 있었고 대동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부풀어 있었다. 인공 심폐기 가동. 체온 저하 시작해. 유진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혈액이 기계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고 심장이 천천히 멈췄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유진은 메스를 들고 대동맥으로 접근했다. Astrovalve 7. 이게 문제, 그 물건이군. 그녀의 눈에 2년 전 삽입된 인공 판막이 들어왔다. 기록대로였다. 판막의 표면은 미세한 균열로 가득했고 주변 조직은 염증으로 인해 끔찍하게 유착되어 있었다. 박 교수, 흡입기 준비해. 조직 손상 최소화하면서 조심스럽게 박리 시작한다. 유진의 손은 기계처럼 정교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유착된 조직을 한 겹 한 겹 조심스럽게 분리해 나갔다. 하지만 판막을 거의 다 제거했을 때였다. 병원장님 대동맥국 내벽이. 박지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결함 있는 판막이 염증을 일으키며 대동맥 내벽을 약화시켰고 그것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이기지 못한 내벽 일부가 찢어진 것이었다. 젠장. 유진의 입에서 거친 말이 터져 나왔다. 찢어진 부위로 피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혈압 급강하 출혈량이 잡히지 않습니다. 마취과장이 외쳤다. 수술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Astrovalve 7. 이게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는군. 유진은 이를 악물었다. 표준적인 방식으로는 찢어진 대동맥을 봉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병원장님, 이대로면 환자가 과다출혈로. 박지훈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단 3초였다. 그리고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모든 혼란이 사라지고 오직 얼음 같은 결단만이 남아 있었다. 계획 변경한다. 쇄골화 동맥으로의 굴뚝 기법을 포기하고 지금 즉시 대동맥궁 전체를 인조혈관으로 교체한다. 동시에 판막 삽입한다. 네, 하지만 그건 준비된 인조혈관 사이즈가 준비된 게 없으면 지금 당장 만들어. 박 교수 당신은 찢어진 부위 즉각 봉합 시도해. 어떻게든 3분만 버텨. 마취과장은 혈압 유지에만 집중해. 유진은 보조의사에게 소리쳤다.
인조혈관 그래프트 가져와 가장 큰 사이즈로 내가 직접 재단한다. 그것은 미친 짓이었다.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오직 서유진의 머릿속에서만 가능한 즉흥적인 수술 계획이었다. 그녀는 인조혈관을 환자의 대동맥 사이즈에 맞게 자르고 찢어진 대동맥궁을 완전히 도려낼 준비를 했다. 이것은 단순히 환자를 살리는 것을 넘어 외과 수술의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이었다. 박 교수, 비켜. 내가 들어간다. 유진은 찢어진 대동맥궁을 과감하게 절제하기 시작했다. 피가 시야를 가렸지만 그녀의 손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친 것처럼 정확하게 손상된 조직을 도려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방금 전 자신이 직접 재단한 인조혈관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한 땀, 한 땀. 그녀의 봉합은 예술에 가까웠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술실의 모든 인원이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손놀림만 바라보고 있었다. 봉합 완료. 새로운 판막 삽입한다. 유진은 TAVI 시술 키트를 이용해 새롭게 연결한 인조혈관 내부에 정확하게 인공 판막을 안착시켰다. 좋아. 완벽해. 그녀는 마지막 매듭을 지었다. 인공 심폐기 가동 중단. 체온 정상화 시작해. 심장 다시 뛰게 해. 유진이 명령했다. 모두가 모니터를 바라봤다. 제세동기에 미세한 전류가 흘러들어가자 멈췄던 심장이 쿵하고 힘차게 다시 뛰기 시작했다. 모니터에 깨끗하고 규칙적인 그래프가 그려졌다. 혈압 안정적입니다. 출혈도 잡혔습니다. 마취과장의 목소리가 감격에 차올렸다. 유진은 메스를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섰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그녀는 박지훈 교수에게 눈짓했다. 박 교수님, 아까 제거한 아스트라발브 7조각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주세요. 법의학팀으로 보낼 증거물입니다. 그녀는 수술실을 둘러보았다. 흉부 봉합은 박 교수님이 맡아주세요. 전 손님들을 맞이해야겠습니다. 유진은 수술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수술용 마스크를 벗었다. 6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그녀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5년 전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여자의 목숨을 구해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손에는 그 여자의 죄를 심판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었다. 수술실의 육중한 문이 스르르 열리고 서유진이 지친 기색이 역력한 그러나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걸어 나왔다. 6시간이 넘는 사투의 흔적이 그녀의 젖은 수술복과 마스크 자국이 선명한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문 밖을 봉쇄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과 의료협회 관계자들이 일제히 그녀를 둘러쌌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서유진 병원장 책임자로 보이는 검사가 날카롭게 앞을 가로막았다. 당신은 공식적인 면허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의료 행위를 감행했습니다. 환자의 생사가 어떻든 당신은 현행법을 위반한 환자는 살았습니다. 유진이 검사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안의 권위는 그 어떤 법조문보다 무거웠다. 뭐라고요? 그게 사실이요? 검사가 당황한 듯 물었다. 유진은 대답 대신 옆으로 한 걸음 비켜섰다. 그녀의 뒤를 따라 박지훈 교수가 멸균된 생물학적 증거물 보관함을 들고 나왔다. 투명한 용기 안에는
끔찍하게 변형되고 찢어진 인공 판막 조각이 붉은 보존액 속에 담겨 있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흉측한 물체에 고정되었다. 이것이 아스트라 발브 7입니다. 유진이 입을 열었다. 2년 반 전, 유럽에서 치명적 결함으로 전량 리콜 조치된 인공 판막이죠. 그리고 이것이 조금 전까지 윤서연 회장의 대동맥에 박혀 있던 물건입니다. 수사관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이 판막의 폴리머 코팅이 부식되면서 대동맥 내벽에 심각한 염증과 유착을 유발했고, 오늘 수술 직전 환자의 대동맥을 찢어버렸습니다. 제가 수술을 강행하지 않았다면 윤 회장은 이미 시신이 되었을 겁니다. 검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오? 결함 있는 제품이라니. 바로 이겁니다. 유진은 박지훈 교수에게 눈짓했고, 박 교수는 증거물 보관함을 검사에게 건넸다. 윤서연 회장이 그토록 제 수술을 막으려 했던 이유, 저를 고발하면서까지 제 손에서 메스를 빼앗으려 했던 이유, 5년 전의 원한 따위가 아닙니다. 바로 저 증거물이 제 손에 들어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유진의 말은 수술실 앞 로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윤서연 회장은 강남 선우병원 오정식 원장과 공모하여 이 결함 있는 판막을 대량으로 밀수입한 뒤 정상 제품으로 속여 수많은 환자에게 이식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윤 회장 자신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이 된 겁니다. 당신들이 복수극이라며 막으려 했던 이 수술은 사실 거대한 의료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검사는 할 말을 잃었다. 사적인 원한에 의한 불법 의료 행위로 시작된 수사는 이제 대한민국 최대 의료 재단의 조직적인 살인 미수 및 기업 범죄라는 거대한 스캔들로 번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이 체포하려 했던 의사는 사실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낸 내부 고발자이자 핵심 증인이었다. 거짓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그랬을 리가 없어. 그때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강민혁이 망연자실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손은 유진이 새벽에 건넸던 USB를 꽉 쥐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검사 앞으로 걸어 나왔다. 모든 이목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선우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강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검사에게 내밀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그 내용은 폭탄과도 같았다. 서 병원장님이 말씀하신 에스트라 발브 7의 밀수입 장부, 피해자 명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승인한 제 어머니의 서명까지. 검사의 눈이 커졌다. 그는 USB를 받아들고 옆에 있던 수사관에게 즉시 노트북으로 내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강민혁은 무너질 듯 휘청거렸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백을 거부하셨습니다. 오히려 서 병원장님을 매장시키라고 명령하셨죠. 제가 다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아들로서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대신 수백 명의 잠재적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를 택했다. 검사는 노트북 화면에 떠오른 방대한 증거 자료들을 확인하고는 굳은 얼굴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상황은 180도 역전되었다. 서유진 병원장님. 아니, 서유진 박사님.
검사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런 상황인 줄도 모르고 직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즉시 무전기를 꺼내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본청에 즉시 보고 특수수사팀 긴급 지원 요청. 지금 즉시 강남 선우병원 오정식 원장을 긴급 체포한다. 동시에 선우 메디컬 본사와 강남 선우병원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 전원을 출국 금지시켜 수사관들이 일사불란하게 흩어졌다. 유진을 체포하기 위해 왔던 그들은 이제 거대한 의료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한 칼날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료협회 관계자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유진의 눈치만 살폈다. 유진은 그 모든 혼돈을 뒤로한 채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병원장님 박지훈 교수가 그녀를 따라왔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유진은 희미하게 웃었다. 대단한 건 우리가 아니에요. 박 교수님, 환자를 살려낸 우리 손과 우리가 지킨 원칙이 대단한 거죠. 그녀는 텅 빈 복도를 걸어 병원장실로 향했다. 동이 트고 있었다. 병원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5년 전 그날에 비해 젖었던 그녀의 기억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복수의 칼이 아닌 생명의 메스를 쥔 의사의 손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선우대학병원을 뒤흔들었던 폭풍은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하는 태풍이 되어 있었다. 에스트라 말브 7 게이트는 연일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선우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으며 강남 선우병원과 선우메디컬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았다. 오정식 원장은 서유진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물 수술로 적출된 판막과 강민혁이 제출한 내부 자료에 의해 즉각 구속되었다. 서유진 병원장은 더 이상 5년 전 파혼녀나 복수의 화신으로 불리지 않았다. 언론은 그녀를 부패한 의료 카르텔을 무너뜨린 의사, 진정한 히포크라테스의 후예라 칭송했다. 하지만 유진은 이러한 여론의 찬사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녀는 축하를 받을 시간조차 없었다. 그녀의 앞에는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는 병원장으로서 즉시 비상의료위원회를 소집했다. 그녀의 첫 번째 지시는 지난 3년간 강남 선우병원과 선우메디컬을 통해 에스트라 말부치를 이식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환자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전원무상으로 정밀 검진을 실시하라는 것이었다. 선우대학병원은 이제 윤서연 개인의 병원이 아닌 그녀의 범죄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최전선 기지가 되었다. VIP 병동 1201호. 한때는 여왕의 아련실처럼 위험이 서려 있던 그곳은 이제 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 있었다. 윤서연 회장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고 이사장직은 당연히 박탈당했으며 병실 문 앞에는 교도관이 24시간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는 살아났지만 사회적으로는 완벽하게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으로 보냈다. 평생을 쌓아 올린 그녀의 제국이 그녀가 벌레처럼 짓밟았던 한 여자의 손에 의해 단 며칠 만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그토록 맹렬했던 도끼는 사라지고 텅 빈 껍데기 같은 패배감만이 남아 있었다. 강민혁은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으며 무너져 내린 그룹의 청산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범죄를 속죄하기 위해 남은 사죄를 털어 피해자 보상기금을 마련하는데 전념했다. 그는 경원 로비에서 업무를 처리하러 가는 유진과 몇 번 마주쳤지만 차마 그녀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그저 멀리서 깊은 죄책감과 경외감이 뒤섞인 눈으로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유진은 그런 그를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인연은 이제 그 어떤 미련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끝이 났다. 윤서연이 교도소 내 의료시설로 이송되기 전날 밤, 유진이 그녀의 병실을 찾았다. 마지막 회진이었다. 유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트를 확인하며 환자의 상태를 점검했다. 심장 기능은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었다. 회복 속도가 빠르군요. 내일 이송에 무리는 없겠습니다. 유진이 사무적인 용무를 마쳤다는 듯 말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윤서연이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왜? 그랬지. 그녀의 시선은 유진을 향하지 않고 여전히 창밖의 어둠을 향해 있었다. 왜? 나를 살린 거야. 이렇게 나를 완벽하게 파괴할 거면서 이게 내년이 원하던 복수였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증오 대신 이해할 수 없다는 깊은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차트를 덮고 침대 곁으로 다가섰다. 그녀는 5년 전 그날처럼 오만한 여왕을 정면으로 마주섰다. 윤 회장님, 당신을 파괴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당신의 탐욕이죠. 나는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일 의사로서의 내일. 유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병실의 공기를 가를 만큼 단단했다. 의사로서의 서유진은 눈앞의 환자가 누구든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 생명을 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내 의무를 다했습니다. 당신의 심장을 고치고 당신의 생명을 구했죠.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하지만 5년 전 당신에게 짓밟렸던 그 여자, 그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비를 맞았던 서유진은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필요도 없죠. 윤서연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의 눈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직 의사로서의 신념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함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환자를 살리는 의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범죄를 심판대에 올린 증인이기도 합니다. 나는 내 환자를 살렸고 이제 검찰이 당신의 죄를 물을 차례입니다. 나는 내 몫을 다했을 뿐입니다. 유진은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몸을 돌렸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재판을 받으시려면 체력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유진은 병실을 나섰다. 윤서연은 닫힌 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복수에 의해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한 인간의 올곧은 직업윤리와 원칙 앞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것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선우대학병원은 아스트라 발브 7 게이트의 진원지라는 오명을 벗고 서유진 병원장의 지휘 아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유진은 병원장실 창가에 서서 활기차게 움직이는 병원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상처는 이제 그녀의 삶을 이끄는 확고한 신념이 되었다. 병원장님,
박지훈 교수가 밝은 얼굴로 들어오며 새로운 차트를 내밀었다. 해외에서 이송된 환자입니다. 상태가 아주 복잡합니다. 다들 병원장님께서 직접 봐주셔야 한다고. 유진은 창가에서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차트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의사로서의 그녀의 소명은 이제 다시 시작이었다.